강남 한복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제우스 팰리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서 최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겉보기엔 우아한 사모님이었지만 그녀의 실상은 도박빚과 무리한 부동산 투기로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다. 유일한 희망이자 골칫덩이인 외아들 오민구는 소파에 누워 모바일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이 썩어빠진 놈아. 내 나이가 40이다, 40. 돈이 없으면 처가 덕이라도 봐야 할 것 아니냐? 하지만 민구는 국내 결혼시장에서 이미 기피 대상 1호로 낙인 찍힌 지 오래였다. 허우대만 멀쩡했지 경제관념은 제로에 마마보이 기질까지 다분했기 때문이다. 최 여사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브로커 김마담의 번호를 눌렀다. 김마담, 저번에 말한 그 물건 확실해? 뒤탈 없고 멍청해서 부리기 쉬운 애로 당장 준비해. 며칠 뒤 김마담의 손에 이끌려 리엔이 제우스 팰리스의 문턱을 넘었다. 본국에서 의대를 다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코리안 드림을 선택한 리엔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다. 하지만 그 총명함은 최 여사의 심기를 거스를 뿐이었다. 최 여사는 리엔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낚아채듯 뒤져 여권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낯선 땅에서 리엔의 신분을 증명해줄 유일한 날개옷이었다. 어머니, 그건 제. 리엔이 서툰 한국어로 손을 뻗었지만 최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니? 들어라. 넌 오늘부터 이 집의 사람이 아니라 내 대를 잇는 기계다.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안방에 육중한 금고가 닫혔다. 리엔의 자유와 인권이 차가운 강철 속에 갇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한국말 배울 생각 마라. 넌 그냥 밥하고 청소하고 애만 낳으면 돼. 건방지게 입 열었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공포에 질린 리엔은 남편 민구를 바라봤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그 남자였다. 하지만 민구는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시선을 회피했다. 아니, 오히려 귀찮다는 듯 하품을 쩍 하고 있었다. 아, 엄마. 살살 좀 해. 애 놀라잖아. 건성으로 던진 한마디가 전부였다. 신혼 첫날 밤, 민구는 리엔을 안방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주섬주섬 재킷을 챙겨 입었다. 어디 가세요? 리엔의 물음에 민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친구들이 축하해준다잖아. 넌 피곤할 텐데 그냥 자.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민구의 얼굴엔 화색이 돌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유흥업소 마담에게 문자를 보냈다. 누나, 오늘 나 자유의 몸이다. 양주 세팅해놔. 닫힌 문 뒤에서 리엔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화려한 감옥, 거래된 결혼, 그리고 고립.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잔혹한 현실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우스 팰리스에서 리엔의 위치는 여전히 말하는 가사 도우미 그 이하셨다. 리엔은 연달아 2딸 수빈과 수아를 낳았지만 최 여사에게 손녀들은 그저 대를 끊어먹을 쓸모없는 것들일 뿐이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비싼 돈 들여 사왔더니 딸만 2을 낳아. 최 여사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찬바람이 뼈속까지 파고들던 11월의 어느 날, 거실은 김장 준비로 전쟁터 같았다. 리엔은 홀로 배추 100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리엔에게 다가온 최 여사가 갓 버무린 김치를 맛보았다. 야, 너는 혀가 없니? 이걸 지금 사람 먹으라고 한 거야? 최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붉은 양념이 뚝뚝 떨어지는 배추 포기를 집어들더니 그대로 리엔의 뺨을 향해 후려쳤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리엔의 얼굴이 붉은 고춧가루 범벅이 되었다. 근본 없는 년, 친정에서 배운 게 없으니 김치 맛이 이 모양이지. 이른바 김치 싸대기였다.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민구는 그 소리를 듣고도 채널 볼륨을 높일 뿐 쳐다보지도 않았다. 갈등은 동짓날 정점을 찍었다. 며칠째 이어진 고된 가사 노동과 스트레스로 리엔은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부엌 쪽방에 알아누워 있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 여사가 들어왔다. 손에는 김이 펄펄 나는 냄비가 들려 있었다. 동짓날인데 며느리가 되어서 팥죽도 안 쓰고 자빠져 있어. 액땜하고 정신 차려라. 쨍그랑. 최 여사는 들고 있던 뜨거운 팥죽 냄비를 리엔의 발치에 걷어차 버렸다. 냄비가 엎어지며 끓는 팥죽이 리엔의 맨 종아리를 덮쳤다. 악.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에 리엔이 비명을 질렀다. 그제야 안방에서 민구가 부시시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화상을 입어 뒹구는 아내가 아니라 팥죽으로 엉망이 된 바닥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엄마가 너 생각해서 액땜하라고 팥죽까지 쑤어다 줬으면 감사히 먹을 것이지. 왜 난리야? 밥값도 못하면서 유세는. 민구는 어머니를 부축해 나가버렸다. 닫힌 문을 바라보는 리엔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다. 화상을 입은 다리의 고통보다 남편이라 믿었던 자가 뱉은 말의 비수가 더 뜨겁고 잔인했다. 그 순간 리엔의 눈동자에서 겁에 질린 이방인의 흔적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엔 서늘하고 날카로운 사리가 들어찼다. 그녀는 붉게 달아오른 다리를 부여잡고 이를 악물었다. 그래, 민구 씨 말대로 액땜은 해야지. 하지만 그 애구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받게 될 거야. 바닥에 엎드린 리엔의 주먹 쥔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졌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팥죽 사건 이후 리엔은 죽었다. 대신 그 껍데기 속에 차가운 이성을 지닌 복수기가 들어앉았다. 리엔은 낮에는 최 여사가 원하는 말 없는 인형이 되었다. 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영혼 없는 대답과 기계적인 가사 노동에 최 여사는 콧노래를 불렀다. 진작 저럴 것이지, 매가 약이라니까. 역시 사람은 밟아줘야 말을 들어.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차가운 다용도실은 리엔의 치열한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그녀는 시장 장바구니에서 빼돌린 푼돈을 모아 비밀리에 중고 스마트폰을 장만했고 인터넷 강의와 번역기를 통해 한국법과 언어를 맹렬히 독학했다. 그녀가 밤마다 파고든 것은 한국 막장 드라마가 아닌 이혼 소송과 부동산 실명제법이었다. 리엔이 주목한 첫 번째 포섭 대상은 바로 자신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브로커 김마담 사슴이었다. 어느 날 최 여사가 마사지를 받으러 간 사이 김마담이 방문했다. 리엔은 커피를 내오는 척하며 김마담의 손에 쪽지 한 장을 쥐어주었다. 최 여사가 당신 수수료 떼먹고 건물 산 거 알고 있어. 내 편에 서면 더 큰 건수 줄게. 김마담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사실 김마담은 최 여사에게 약점을 잡혀 수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이용만 당하던 터였다. 리엔은 어느새 유창해진 한국어로 김마담을 구워 삶았다. 어머니가 제명에 도용해서 땅 투기하는 거 다 알아요. 그 이중장부 어디 있죠? 결국 김마담은 최 여사의 비밀 금고와 연결된 비자금 내역을 실토했다. 최 여사는 며느리인 리엔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그린벨트 지역의 땅을 사들였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다. 결정적인 기회는 셋째 임신 소식을 기다리던 어느 오후에 찾아왔다. 안방에서 최 여사가 누군가와 은밀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엔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켰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최 여사의 목소리는 악마 그 자체였다. 그래, 용한 점쟁이가 이번엔 확실히 아들 기운이라잖아. 셋째가 고추 달고 나오면 걔 바로 내쫓아. 애는 우리가 키우면 돼.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던 최 여사가 표독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위자료? 미쳤니? 그년 여권 내가 금고에 갖고 있잖아. 이혼 도장 찍자마자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버리면 그만이야. 빈손으로 강제 추방당하는 꼴을 봐야 내 속이 시원하지. 녹음이 종료되는 순간 리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뱃속의 생명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울 도구로만 여기는 저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리엔은 저장된 녹음 파일의 이름을 D-Day로 바꾸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그 소원대로 해드릴게요. 단, 빈손으로 쫓겨나는 건 제가 아닐 겁니다. 어둠 속에서 리엔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운명의 D-데이, 제우스 팰리스 펜트하우스는 셋째. 아들의 돌잔치를 축하하러 온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 여사는 손자의 손목에 감긴 순금 팔찌를 하객들에게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리에는 가장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더없이 공손한 미소로 최 여사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오늘 오신 귀빈들 앞에서 어머니 위신이 서려면 며느리도 좀 더 화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금고에 두신 다이아몬드 세트 좀 빌려주세요. 어머니 안목을 자랑하고 싶어서요. 칭찬과 허영심에 약한 최 여사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 오호호, 그래. 역시 넌 내가 꾸며줘야 태가 나지. 따라와라. 최 여사가 안방으로 들어가 육중한 금고 다이얼을 돌렸다. 리에는 그 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오른쪽 2번, 왼쪽 1번. 김마담에게 전해 듣고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그 번호였다. 띠링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최 여사는 보석함을 꺼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어디 보자, 이게 좋겠구나. 최 여사가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대보는 찰나의 순간 리엔의 손이 번개처럼 금고 안쪽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보석이 아니었다. 3년 전 빼앗긴 자신의 여권, 남편이 숨겨둔 현금 다발, 그리고 최 여사의 치부가 담긴 이중장부였다. 리에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그것들을 미리 준비한 아기 기저귀 가방 깊숙이 밀어넣었다. 드디어 선녀가 날개옷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성장 동영상 상영이 시작됐다. 자, 우리 오씨 가문의 귀한 장손, 성장 과정을 함께 보시죠.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다. 최 여사는 와인잔을 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아이의 웃는 얼굴이 아니었다. 야, 이 밥버러지 같은 년아. 아들 못 낳으면 밥 처먹을 생각도 마.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고성과 함께 밥상을 엎으며 리엔의 머리채를 잡는 최 여사의 추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재생됐다. 아, 엄마가 좀 참아. 쟤는 그냥 애 낳는 기계라니까. 이어 민구가 룸살롱에서 내연녀를 끼고 낄낄거리는 영상이 교차 편집되어 흘러나왔다. 헉, 저게 뭐야? 점잖던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최 여사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리며 뒷목을 잡았다. 꺼. 당장 안 꺼. 저 미친년이. 민구가 허둥지둥 스크린 쪽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영상은 하객들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된 뒤였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가운데 핀 조명이 리엔을 비췄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이방인이 아니었다. 리엔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한국어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청담동 옥황상제라 불리는 최 여사님의 고상한 실체입니다. 리엔은 기저귀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보란 듯이 흔들었다. 어머니, 감춰두셨던 제 날개옷 감사히 돌려받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녀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현금 다발을 들어보이며 싸늘하게 웃었다. 이 위자료와 장부는 제가 그동안 식모살이하고 대리모 노릇한 퇴직금으로 칠게요. 경찰에 신고하셔도 좋아요. 이 장부가 국세청에 들어가는 순간 어머니는 바로 감방행이실 테니까. 리에는 얼어붙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아이 셋을 이끌고 당당하게 펜트하우스의 문을 나섰다. 그녀의 뒤로 최 여사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제우스 팰리스를 나선 리엔의 발걸음은 거침없었다. 미리 대기시켜둔 콜벤에 올라타자 뒷좌석의 아이들이 칭얼거렸다. 엄마, 우리 어디가? 리엔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응, 진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할머니도 아빠도 없는 오직 우리만 있는 자유로운 곳으로. 공항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화려했던 강남의 불빛들이 빠르게 멀어져 갔다. 그것은 마치 3년간의 지옥 같았던 식모살이가 과거로 사라지는 것과 같았다. 리에는 비행기에 올라타며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안녕, 나의 지옥. 다시는 보지 말자.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리에는 비로소 진정한 선녀가 되어 자유의 하늘로 승천했다. 반면 땅에 남은 자들의 최후는 참혹했다.
돌잔치장은 리엔이 터뜨린 폭탄으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하객으로 왔던 국세청 고위 간부는 최 여사의 이중 장부가 공개되자마자 즉시 세무조사팀을 호출했다. 이거 생각보다 건수가 큰데? 당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최 여사는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한복을 입은 채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오민구, 너 뭐하고 있어? 내 마누라가 날 잡아가는데. 최 여사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만이 텅 빈 펜트하우스에 메아리 쳤다. 빈털터리가 된 민구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았다. 어머니의 재산은 전액 몰수되었고 빚쟁이들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갈 곳 잃은 민구는 철거 직전의 낡은 옥탑방, 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것은 싸구려 소주 한 병뿐이었다. 그는 밤하늘을 가르는 비행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미친 사람처럼 옥상 난간으로 달려갔다. 여보, 리엔,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제발 돌아와. 하지만 밤하늘은 묵묵부답이었다. 술에 취해 옥상에서 발을 헛디딘 민구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거리를 배회하는 신세가 되었다. 사람들은 퀭한 눈으로 하늘만 쳐다보며 중얼거리는 그를 보며 혀를 찼다. 쯧쯧, 마누라 귀한 줄 모르고 설치다가 닥쳤던 게 신세 됐구먼. 화려했던 청담동의 왕자님은 이제 우물 안개구리, 아니 썩은 동아줄조차 잡지 못한 채 지붕 위에서 울부짖는 초라한 수탈기 되어버렸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떠나간 선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